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판도가 실제로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 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싱크탱크와 주요 경제 지표를 종합한 순위를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힘의 서열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넘게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던 일본은 주춤하고 유럽의 전통 강자들마저 성장 정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전 전쟁 폐허 속에서 원조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6위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제 규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로 대표되는 산업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 외교 네트워크, 그리고 K문화의 파급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며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발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화려한 순위 뒤에 감춰진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판을 뒤집는 진짜 이유를 뼈 때리는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GDP 13위 국가가 어떻게 세계 6위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올라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화려한 순위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한폭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GDP보다 대체 불가능성이 권력이 된 이유. 둘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구조적 원인. 셋째, 6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 약점. 지금 시작합니다.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넓은 땅, 많은 인구, 강력한 군대. 20세기까지는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독일, 6위 대한민국, 7위 영국, 8위 프랑스, 9위 이탈리아, 10위 일본.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GDP 순위로만 따지면 프랑스는 7위, 한국은 13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순위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위에 있습니다. 일본은 GDP 4위 경제대국인데 강대국 순위에선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역전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생존 전략이 바뀐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크다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는 나 없이 못 산다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프린터 카트리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프린터 본체는 싸게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카트리지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프린터는 오직 그 회사의 카트리지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 프린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카트리지를 쥐고 있느냐가 곧 권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카트리지를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카트리지, 배터리라는 카트리지, 디스플레이라는 카트리지, 그리고 방산이라는 카트리지를 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이 함께 멈춥니다. 이것이 한국이 GDP 순위보다 높은 강대국 순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약 70%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떠오른 것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50%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 안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칩은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AI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방산 구매를 서둘렀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의 총 규모가 약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 방산 수출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더 비쌌고 납기는 더 길었습니다. 미국제 무기는 자국 우선 공급 원칙 때문에 유럽으로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했으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2023년 기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콘텐츠 10편 중 7편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K-POP는 아시아를 넘어 남미, 유럽, 중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은 없으면 안 되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일본은 왜 내려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엔저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혹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고,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품 및 핵심 부품이라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종 소비자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BEB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성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배터리, 현대차의 전기차, 한화의 방산 무기. 이 모든 것은 최종 소비자, 최종 구매자와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완성품을 쥔 쪽이 공급망을 통제합니다. 부품 업체를 선택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납기를 조정합니다. 반면 부품 업체는 완성품 업체의 주문에 의존합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최고지만 통제권은 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따라잡으면서 동시에 통제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지를 상용화했고 가장 빠르게 전자정부를 구축했으며 가장 빠르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쓰고 도장을 찍으며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는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대응 속도, 산업 전환 속도,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국 일본은 관절이 굳은 거인이 되었고 한국은 근육량이 느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또 하나의 숨겨진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선순환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는 한국 제품을 신뢰합니다.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스마트폰을 사고 한국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이 신뢰는 다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한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됩니다. 미국이 할리우드와 달러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K-콘텐츠와 K-테크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 전체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고 반도체 협정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그 압박에 굴복했고 결국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자 노키아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2010년대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열리자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뒤늦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읽는 속도, 전환하는 속도,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장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속도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변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기술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HBM으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중국은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텔과 TSMC를 통해 본토 생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정책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반도체 지원법 CHIPS 액트는 미국 본토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체 방산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시장입니다.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버블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K 콘텐츠는 여전히 인기지만 경쟁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이유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K 콘텐츠 같은 핵심 산업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업은 사람이 운영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지보수하는 모든 과정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있어도 그것을 돌릴 엔지니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력한 방산 무기를 생산해도 그것을 유지할 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K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을 소비하고 확산시킬 내수 시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내수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산업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강대국 순위 10위로 밀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인구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AI와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기계가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로봇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공장은 자동화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은 자동화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은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을 내는 건 사람입니다. 인구가 줄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국가가 투자할 여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한국이 지금의 6위를 지키거나 5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이민 정책을 대폭 개방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기반 무인화 기술을 선점해서 인구가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 실패하고 지금의 6위는 일시적인 피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서서히 내려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